자, 요번에 이제 볼 것은 항군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항군현과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그 이만조선 그러니까 멸망시키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고 낙랑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낙랑이 멸망하는 과정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한은 위시조선을 넘어뜨린 후 이 지역에 낙랑, 진범, 임두, 현도군을 설치했죠. 이 명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군 밑에 현을 두고 한인 군태수와 천령을 보내서 식민통치를 실시했다. 자, 한의 군현 통치는 낙랑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관리뿐만 아니라 한의 상인까지 진출하여 동방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 이들 사군 안에서는 조세를 수탈했을 뿐만 아니라 변환의 철과 교육하거나 진안의 목재를 배워오겠는데 이러한 사실은 위지 동의전의 한전에 기록되어 있는 위락기사인 염사치 사화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염사치 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이 분열 정책을 했다. 한사군이 이 내용이야. 그래서 염사치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한해 분열 정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열 정책의 반응을 좀 볼게요. 대개 보면 이 맥족 사회에서는 저항이 있죠. 그래서 저항에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고대 국가 형성됐고 그 다음에 한족, 그러니까 사만족은 사만에서는 이걸 수용했어. 그래서 이것도 경제적 이득도 얻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고대 문명을 받아들여서 그 중국의 문화를 받아서 고대 국가를 형성해요. 그래서 저항을 하든 이제 수용하든 간에 이런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내 고대 국가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요. 우리는 이 사회에서 한인들이 어, 만의 목재를 구했던 사실과 요때 한인은 중국인들이에요. 요 한의 거수, 요거는 남한 지역에 살았던 이제 사만을 얘기하죠. 한의 거수였던 사람들이 한 군현의 간작과 의책을 탐험했어. 요때 의책이라는 것은 옷과 모자예요. 옷과 모자인데 이 옷과 모자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 책은 모자죠. 뭘 얻을 수 있냐면 중국 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을. 예. 그래갖고 이제 되게 보면 이제 한사군은 의책을 나눠주면서 그걸 뭐냐면 한 그 부족장들을 통제하려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맥족이었던 고구려는 현도군이 나눠준 의책을 모아다가 하나의 성에다 모아다가 통제를 했다고 했어요. 이걸 책구려라고 하죠, 보통. 책은 모자를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교육할 수 있는 한사군과 교육할 수 있는 징표를 얘기하고 구려는 이제 성을 얘기해요. 성. 예, 이 구려라는 명칭에서 이제 고구려라는 분명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나 이제 한군의 정치 경제적 지배는 우리 토착인들의 시각을 볼 때는 한의 지배의 반항 운동이겠다. 이러한 반항은 특히 한군의 변두리에 두드러져 사군이 설치된 후 20년 만에 진번과 임두 두 군이 폐지하고 그 일부는 가까운 낙랑과 현도에 합쳐졌다. 예. 그리 몇 년 못 가서 현도군마저도 그곳에 살던 예인들의 반항에 의해서 만주 흥경제오인데 요때 예인들은 아마 이제 맥족 계열, 예맥족 계열의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 현도군 밑에 고구려 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요거 좀 첨지해서 보세요. 예인들의 반항에 의해서 만주의 흥경지로 쫓겨나고 그 가난 아래에 있었던 임주 땅이 다시 낙랑군에서 계속돼요. 그래서 이제 병군에는 동부도의와 어, 남부도의 이렇게 설치됐다. 자, 그래서 중국의 왕방이 타도되고 후한이 세워진 동남기 AD 3세기 때 낙랑군 포였던 왕조가 한인태수였던 유현을 죽이고 독립세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7년 만에 낙랑태수 왕중에서 쫓겨나 편중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동부도의와 서부도의가 동부도의와 남부도의가 철폐되었다. 그러다가 이제 후한 말 때 요동 지역에 있던 공소시가 이 낙랑을 장악했는데 이 낙랑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진국을 경제하기 위해서 낙랑의 그 옛 땅이었던 낙랑의 일부였던 그 진봉의 옛 땅이었던 대방군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방군 한사군이 아니라 낙랑군에서 갈려져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오늘날 항해도 일대에 설치된 군이죠. 자, 근데 이것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낙랑군에 소멸됐다. AD 313년이죠. 누구에서 공격받았죠? 미천왕 때. 예.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이 나왔죠. 미천왕 때 낙랑 대방군이 멸망했던 그 내용이 기출문이 나왔고요. 자, 이와 같은 중국 군현에 대한 반항 운동은 토착사에 대한 정치력을 발전시킨 요인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군현 정치는 이민족에 대한 식민지 지배이면서도 토착적인 군장 국가의 구국제를 인정하여 원주민 사회를 어느 정도 자율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배보다는 거점 지배 방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낙랑의 지배 방식이 거점 지배, 그다음에 간접 지배 방식이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반란, 하나는 수용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 자, 이 사이에 자기 성장은 군현에 대한 반란이 나타나게 됐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마지막 여기부터 쭉 읽어볼게요. 고구려 옥저 동해 진국 지역에서 군현 추출에 의한 정치적 결집은 군자국가 내부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초기국가 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대항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결집이 나죠. 외부에 어떤 세력들이 등장하면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기국가 설립 계기 되었고요. 자, 그리고 중국 군현이 토착인 거수들에게 간작이나 인수, 의책인데, 자, 이런 것들은 중국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징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도장이나 인수, 간작, 의책 이런 것들은 회유적인 분리 정책은 내부의 성장 저지에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토착민들의 어떤 정치적 자각은 병군 지역의 어떤 그 정치 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그때 병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낙랑군 주변의 지역이죠. 이런 것들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한해 군현은 우리나라 사회 문화에도 영향에도 항상 영향을 끼쳤는데 일단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데 어떤 그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 역할도 했죠. 중국 군현의 가운데 특히 낙랑군은 한인 관리와 상인들에 의해서 한문화 발달에 보게 되었다. 이런 문화를 낙랑 문화로 한다. 이 낙랑 문화는 한인들의 문화이고 고조선인과 무관한 것이었으나 이들의 한인 문화와 생활 양식은 점차 고조선인에게 영향을 줬고 또 주변 지역의 거수들은 한해 간작과 인수, 의책을 받아 그것을 흠모하게 이뤘다. 고조선 시대에 이런 기자의 8조금이라고 전하는 8조 벅국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60여 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만큼 사회 조직이 복잡해졌다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우리 고대 사회에서 중국 본원을 통해서 한문화의 영향을 받았음으로써 문화 향상과 사회 발전이 이룰 수 있었고 군현에 대한 반항 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자각을 그건 아직 군장 국가 단계에서 머물르는 주변 지역에 에서 초기 국가가 발생한 것은 계기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사군의 어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한문화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문화 향상의 사회 발전에 영향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군현에 대한 반항 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자각은 아직 군장 국가에 머물던 주변 지역의 초기 국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한사군 성립에 의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한사군의 영향, 영향을 정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요거 이제 한사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더 보면 자 한사군의 왜곡을 보죠. 예. 자, 보통 이제 일본인들이 예전에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조선사를 만들었잖아요. 조선사에서 할 때 요걸 이제 여기 나네. 조선사 할 때 한사군부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한국 한사군. 그래서 조선사 한사군인데 이거는 의미가 있어. 왜냐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타율성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부터 등장할 때부터 항상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의 식민지권 한사군부터 시작하는 거죠. 고조선이 아니라 한사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이제 보면 이는 우리 역사가 외부의 점령에 의해서 시작된 걸 주장하기 위한 거다.
위에 한사군대, 진번과 임대 두 군은 설치된 지 25년 만에 소멸되었고 현도군은 20년 만에 토착세력대에 점령돼 이게 고구려 세력대죠. 맥족 세력대에게 점령되고 한해 9년은 불과 30년 만에 낙랑군만 남기고 다 소멸됐죠. 낙랑군도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313년에 고구려의 미천왕의 공격을 받고 고구려에 병합됐고요. 그래서 한해 사군이 동시에 존재했던 것은 25년에 불과했고 한이 멸망은 220년 후에 낙랑군은 한해 전혀 보관한 지역이었던 걸 볼 수 있다. 예. 이에 따라 낙랑군은 통치 기구단보다는 중국과 무역을 외교 수행한 조계지와 비슷한 기관이라고 추정된다. 학계의 그냥 보통 기관 이제 낙랑군을 통치 기구나 조계지 역할을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하나의 견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하이에 영어 이제 외국의 조계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점, 아까 전 거점 지배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해갖고 그냥 한사군과 관련된 내용들 좀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부여로 돌아와요. 이게 앞에서는 그 국가 정치 체제의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 있죠? 근거 내용도 있고, 또 여기 국가 부여는 삼국지 위지동의전 외에도 또 뭐 여러 관련된 뭐 사기기록이나 이런 걸 기록을 바탕으로 또 있어. 좀 한꺼번에 같이 좀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또 풍습이나 이런 것도 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하여튼 내용 좀 볼게요. 자, 부여는 만주 송화강 유역의 넓은 평야 지역에 성장하여 고조선에 이어서 두 번째 초기국가에 선정했고 부여의 이름은 BC 4세기 때 모습이 나타나고 4기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 시기의 부여는 아직 군장국가 단계였으며 BC 2세기에서 1세기 경영에서 국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한서에 보면요. 동의정에 기록되면 AD 49년 부여왕이 후한서에 사신을 보내 그래서 이제 보내자 후한의 강무제가 두터이 보도하고 이후 매년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또 이때 부여가 여전히 왕을 칭하였고 더 나아가 중국과 교섭 활동도 성장했음을 보여줬다. 그 다음에 이제 AD 111년에는 부여왕이 보기, 그러니까 보병과 기병 7천에서 8천을 이끌고 낙랑군을 공격하여 그 이민들을 살상할 만큼 그 국력이 강해졌다. 자, 위지 동의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의 정치 형태는 초기 국가 단계를 볼 수 있다. 연맹왕국 단계죠. 자, 이 기록에는 부의 세습적 국왕이 존재했으며 궁실을 짓고 있었으며 국왕에게 장사할 때 옥각 같은 것들 쓰고 100명의 왕이나 순장할 만큼 왕권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순장이라는 풍습은 고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여에도 보이고 그래요. 예. 가야에서도 보이죠. 자, 왕권을 이제 강력하면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옥을 더 강조해요. 옥을. 그래서 보통 중국 애들은 은이나 금을 강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옥을 강조. 옥. 그래서 동이족은 옥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동이족 항주 내용에 보면. 자, 또 한편으로는 군장의 후신 제가드의 세력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도 있죠. 그래서 그 밑에는 앞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 보면 이제 제가드의 합의에서 국왕을 추대했던 것도 보고, 만약에 적자가 없을 경우, 그리고 예풍성에는 부의 예풍성에 우리가 감을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서 국왕에게 물어서 대가드의 왕을 바꾸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사출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부유는 음락의 호민들이 있어 하옥을 노북같이 다스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제가들이 스스로 싸워서 하옥을 식량을 나눠다 주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우들은 이제 아까쯤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음락에 거주하는 일반 농업의 중생 국민으로서 조세나 부역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제가들이 인솔돼 출전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거는 고구려하고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요거에 이제 예전에 기출 관련돼서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13년 기출일 거예요. 객관식 기출. 자, 부여는 북쪽의 유목민족과 남쪽의 고구려 사이에 끼어서 압박을 받았으며 중국과 연결을 통해서 국가의 유지 및 왕권 신장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중국과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이가 좋았어요. 예. 그러나 결국 3세기 때 선비족이었던 모용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국왕 의호가 자살하고 다음에 모용왕의 침입을 받아서 국왕 현등이
5만 명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운을 맞이했다. 야,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피난 정권을 유지하다가 돌아오기도 했죠. 예. 그 이제 고구려에 의존하여 그 명령을 잇고 있다가 부여는 드디어 고구려 항복함으로써 초기 국가에 멸망하게 됐다. 요때가 이제 문자명왕 때, 문자왕 때도 보고 있죠. 예, 문자왕 때도. 예. 요거는 뭐 뒤에 이제 고구려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자, 초기 고구려 보죠. 원래 이 초기 고구려, 그러니까 주몽 집단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고구려현이라고 보일 만큼 명칭이 있었어. 고구려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때 이제 고구려를 맥족들이 세웠던 그 여러 소국들을 얘기하죠. 소국 집단들을. 그러다가 BC 1세기 때 이제 주몽이 그 부여에서 건너온 거야. 이 주몽의 정치 집단은 예족에 속해요. 예족.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떤 시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손오부가 집권을 하고 있었다가 이 손오부는 이제 맥족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요 게르부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마치 게르부의 주몽 집단이 처음부터 존재를 했고 고구려 초창기 때부터 주도한 것처럼 보고 있지만 실제 학자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거는 태종왕 때까지 태종 이전에는 주로 이제 손오부 세력들이 주도를 했고 심지어는 주몽조차도 뭐냐면 게르부 출신이 아니라 뭐 손오부로 보는 학자도 있어. 나중에 이제 주몽을 손오부로 함부 격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맥족의 국가였는데 나중에 지배층인 부요족, 예족까지 합쳐가지고 부요와 부요의 예족과 고구려의 맥족이 통합된 국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구려는 이제 그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몽의 고구려 이전에 고구려를 북한은 원고구려라고 원고구려 예, 또는 구려국이라고 또 얘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렇게 불려고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초기 국가 이제 고구려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초창기 때 모습들을 관련돼서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읽어볼게요. 자, 보통 그 개정 교과서 이제 금성 보면 앞에 이제 고구려가 만들어질 당시에 맥족하고 예족의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 맥족은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한강역 만강 고군군이 초기 이제 고구려 유적지인데 여기에서 맥족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돌무지 무덤이야. 적석총이죠. 이 적석총 형태는 원래 맥족 계통의 무덤 형태예요. 예조는 적석총에서 무덤 형태를 만들지 않고 그 중국 계통의 형태의 토광모 형태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항영 매강릉 고분군에서는 돌무지 무덤 형태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무덤 양식에 보면 그 부장품들은 상당수 뭐냐면 예족들 그 부장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초기 고구려는 이 맥족과 예족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이 형태가 만강릉 고부군에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중간 단계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돌무지 무덤은 이제 고구려 건국기에 추출됐던 고유 무덤 양식이고 맥족 양식이고 여기는 만강릉 고분군은 그 돌무지 무덤 형태지만 거기에서 발견된 뭐 금귀고리 양식 팔자 모양을 꼬여서 만든 금귀고리 양식은 이거는 예족 계통의 무덤 형태예요. 그래서 요 만강릉 돌무지 무덤은 이 지역의 고유 무덤 양식 상점에서 유이민 집단과 토착미 집단이 서로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만강릉 돌무지 무덤은 이 지역의 고유 무덤의 양심에 점에서 유이민 집단, 이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토착 세력과 결합해서 만든 그 세력 기반을 만들어서 이해한다. 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초창기 때 그 주몽이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 도우샀던 곳이 한인 지역에 온현산성이라고 있어요. 온현산성. 보이시죠? 산성이죠. 여기 완전히. 예. 그래갖고 그 해발 820m 산 전성에 평탄면 성곽을 지어서 만든 고구 초기 도성을 이제 추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쪼꼬틀 이제 같은 쪼꼬틀은 이제 뭐냐면 이게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는데 쪼꼬틀은 이제 그 밑에 몬돌의 그 선조라고 보시면 돼요. 몬돌의 선조. 그래서 온도의 그 선조 정도 되는 그 주거지를 비롯해서 고구려 유적지가 많이 발견됐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한인 지역이었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퉁구 지역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그리고 나중에 평양으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래서 한인 지역 때 이제 초창기 때 수도 형태 수도가 산성은 온효산성이고요. 그다음에 그 평저성이 있어요. 보통 고구려는 산성과 평저성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온효산성이 있고 하고자성이 있어요. 하고자성. 예. 자, 그러다 퉁구 지역으로 이동한 거, 오늘날 지반 지역이죠. 예, 지반으로 이동한 것은 언제 때면 삼국사 유리왕 때로 보고 있는데 삼국사 기록이에요. 근데 이 학자들은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기울여요. 왜냐면 유리왕이 그 성이 해시인데 해시는 이제 약간 손오부 쪽하고 관련된 인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인물은. 자, 그래서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언제 옮겼냐? 어, 어떤 사람은 태조왕 때 옮겼다는 설도 있고, 어떤 고국 청왕 때 옮겼다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이제 나왔던 시험 문제는 상상왕 때 옮겼다는 설도 있고, 등등 있어. 근데 아직까지 정확히 모르죠. 그거는. 근데 이게 확실한 거는 초창기 때 한이었다가 나중에 통거 지역으로 예, 옮겼다. 이렇게 이제 좀 지방 지역으로 옮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지방 지역에서 이제 중심 도시는 산성은 예전에 나왔던 한도산성이고 기출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그 평저성은 국내성이야. 이거 예전에 09년 기출문제하고 이게 16년 기출문제일 거야 아마. 요게 이제 17년인가요? 09년인가 17년 기출문제에 나왔어. 그래서 그 고구려 수도 변천 과정도 나중에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개정 천재교육 보면 주몽 이전에 존재했던 고구려는 정치 집단, 그러니까 주몽 이전에 고구려 정치 집단이 존재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기록. 거기 이제 어, 왕이 비두국에 도착하니까 그 나라 송양 왕 송양이 말하기를 이때 비두국은 비두수 일대에 이제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걸 손오부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이 손오부를 또 비두부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 그래서 손오부는 초기 고구려 연맹 집단 왕을 배출했던 집단이죠. 그래서 그 왕이 송양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그래갖고 뭐 거기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송양왕과 그 고주몽이 활성기를 해갖고 결국에는 송양에 항복해서 왕자지들 주몽에 넘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그때 믿어서는 안 되겠죠. 후대에 이제 신화로서 남겨져 갖고 가공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자, 주몽이 내려오기 전에 압록강 일대 졸본부역 한인 지역이죠. 한인 지역에는 송양왕의 비두국 등 크고 작은 이제 소국도 있다. 이걸 이제 보통 중국에서는 나 또는 비치원 노 이렇게 불렸죠. 또한 중국 쪽 기록에서는 이미 고구려라는 이름이 등장하였고 왜냐면 이제 여기 보면 현도공 고구려 현 이름 명칭 나와요. 고구려로 불리는 정치 집단이 오래전부터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에서 내려온 주몽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이들은 기반으로 강력한 통합을 이뤘다. 주몽신화는 바로 이런 배경을 토대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주몽신화라는 거는 그 위에 있는 걸 얘기해요. 위에 있는 거. 예, 주몽의 건국신화가 아니에요. 이 주몽의 건국신화는 나중에 조작된 거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에서 장수왕 때까지 부요족을 흡수 통합하는 것에 조작된 거고 실제로는 동명성왕은 어디와 관련된 거라고 했죠? 예, 부요와 관련된 부요. 부유의 건국서다야.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가 이걸 채용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다시 이제 통론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압록강 중류 동가강 유역의 이제 한인 지역에 처음에 자리 잡은 고구려는 부요와 함께 일찍부터 선진사에 이르고 있었다. 고구려 건국 전설을 보면 BC 37년 주몽이 부요에 내려가 그 왕록강 유역 지역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 고구려는 BC 1세기경에 초기 국가를 이룬다 한다. 이 건국서다 부분은 나중에 조작됐다는 건 이제 요즘에 다 실려 있어요. 교과서도 있고. 자, 이 지방에 설치됐던 현도군이 BC 75년에 만주에 쫓겨간 것도 고구려 세력의 성장의 결과로 풀이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구려 성장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D 1세기 때 태조왕 때 활발한 정복 활동을 했고 옥주를 복속시키고 그다음에 남원은 청천강 인하까지 확대시켰다. 예. 그래서 태조왕 때 와서 이제 있는데 이 태조왕은 어 아마 이 태조왕 때부터 이 선호부 세력들이 계로부로 넘어갈 것이다. 왕권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이 고구려는. 근데 은근히 태조왕의 그 뭐냐면 수명이 되게 길어요. 태조왕의 그 수명이 120년, 130년 그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죠. 예, 아마 이제 그 전에 그 선호부 왕들의 업적들을 끼워다가 태조왕한테 그게 집어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이게 수명이 되게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 동생이었던 차대왕이나 신대왕도 수명도 되게 늘죠. 따라서. 예. 자, 그다음에 원래 고구려는 5부로 구성되어 있죠. 고구려는 여기 보면 간나, 한나, 연나 이렇게 있는데 연나는 전로부용이에요. 예, 여기 전로부 왕비족이죠. 전로부 얘기하고 자, 그래서 있고 5부도 이제 있고 계로부 그다음에 손오부, 전로부, 순노부, 한나부 이것들이 나의 명칭에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들 역시 나는 원래 종래 군장국가로서 가리킨 거고 고구려가 국가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 나라는 군장국가 분리되어 있다가 BC 1세기경에 가장 강력한 계로부가 나가 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라는 거는 정치 집단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여러 군장 세력들이 모인 정치 집단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대로부에서 대군장이 이제 나오고 다른 나들이 예속된 초기 국가로 이제 만들어졌다. 자, 고구려는 초창기 때 국왕 밑에 여러 간직들이 설치됐으며 초기 국가 고구려 중앙간제 기록에는 위지 동의전에 있는 상가, 대로, 패자, 뭐 고추가 등등등등이 있고 사자, 조인 이런 간직이 있고 상가는 각부의 장인 대가 중에 선출된 대표자를 보이며 실제 국왕 직속의 우두머리도는 대로 또는 패자로서 대로가 있을 때 패자를 두지 않는 걸 볼 때 패자가 있을 때 대로를 두지 않는 것 어떤 그 기록을 볼 때 국왕을 간장한 수상일 것이다. 초창기 때 그 수상은 대로, 패자 이렇게 보고 대로가 이제 여러 명이 생기니까 그 중에 우두머리를 대자에 붙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대도가 일종의 고구려 수상의 명칭이 되죠. 자, 고구려는 5부의 대가도 각자 서자,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두었다고 하여 이것은 종래 독립적인 군장들이 초기 국가에 넘어간 후에도 여전히 자치권 일부를 인정받음을 나타났다. 요 관련된 내용들 이게 그 고대 국가 형성 관점 중에 어디와 연결되냐면 부채제도과 연결돼요. 부채제도. 그래서 보통 고대 국가 형성 과정 관련돼서 여기는 안 나오지만 두 가지 관점 있죠. 두 가지 관점. 귀족 연합론과 부채제론이 있어. 요거 좀 설명할게요. 요거는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사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한국사 특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하고 나올게요.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고대 국가가 어떻게 발전해 갔는가 이런 관점인데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중에 대표적인 설이 귀족 연합론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점이 부채제론이야. 자, 귀족 연합론이 상대적으로 초창기 때부터 전제 왕권이 강화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국, 그래서 이제 보통 곡은 노라고 익히는 나와 노라고 익히는 거죠. 예. 소국이 이제 발전되었고 귀족 연합체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나서 전제 왕권으로 강해돼. 전제 왕권. 자, 요런 체제.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귀족 연합 체제를 훑면서 왕권이 뭐냐 우위에 있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전제 왕권 때는 완전히 왕의 독점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 부채제도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냐면 국가가 소국, 그다음에 부채제가 형성돼요. 자, 요때 부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현안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현안적 의미의 부가 아니라 정치 집단으로서 부예요. 정치 집단. 여러 소국들의 어떤 군중 소국들의 그런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그 정치 집단으로서 부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2세기 때 형성돼서 이제 빨리 해체되고 그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 5세기 때 만들어서 6세기 때 해체되고 막 그렇게
이제 시기마다 좀 다르지만 부체제는 있고 그다음에 나와서 이제 중앙 집권체제에 넘어가요. 그럼 전제 왕권하고 중앙 집권은 뭐가 차이냐? 전제 왕권은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예요. 전제라는 게 뭐냐면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거죠. 예. 근데 중앙이라는 것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을 볼 때 중앙의 권력이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 중앙 안에서도 이제 왕하고 귀족도 있죠. 예. 처음에는 귀족 세력들이 강해졌다가 나중에 왕에 의해서 권한이 커지죠. 예.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귀족 연합론이든 부채제도든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귀족 연립 체제야. 귀족 연립 체제 형성 시기는 삼국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6세기, 7세기 정도 보고 있어요. 6세기, 7세기. 음.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좀 더 볼 게 뭐냐면 부채제도론에서 부의 독자성을 인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자, 부의 독자성 어떤 적으로 이제 인정해 줄 거야? 어떻게? 자, 이거 이제 수하고 나올 수 있죠.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예를 드는 거예요. 고구려는 손오부 자체에서 손오부는 전 왕실의 그 왕실이죠. 손오부 자체에서 종묘사직을 가지고 있어. 종묘사직. 자, 이 종묘사직은 국가를 상징하는 거죠. 국가를 그래서 종묘사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묘에서 조상신을 모실 수 있고 사직에서는 그 토지신을 분배할 수 있어요. 제사를 하죠. 두 번째로는 분해부가 주적해. 분해부. 부 안에 또 작은 부가 있어. 예. 그래서 분해부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 예. 그리고 부 단위로 족장이 배출되죠. 부 단위로 왕이 배출되죠. 왕이. 그래서 초창기 때는 선호부였다가 뭐 계도부로 이렇게 바뀌는 형식의 왕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각 부의 독자적인 관리도 있어요. 그래서 외교나 군사권 외에는 나머지는 자치적으로 독자성, 독자성을 인정받았다는 거, 그 증거로서 고구려 손해부 자체에 종묘 사직이 존재했다는 거, 분해부가 존재했다는 거, 부 단위로 왕이 배출됐고 각부의 독자적인 관리도 없다.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예전에 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귀족 연립 체제죠. 여기 고구려 관련돼서 이제 기출 문제 나왔던데 그러면 고구려가 왜 귀족 연립체제가 됐냐? 일단 귀족 연립체제라는 건 뭐냐면 유력한 귀족들이 연합해서 통치하는 방식이야. 네, 이때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화됐던 시기인데 자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6세기 후반 때 그 당시 그 양원왕의 즉위를 둘러싸 귀족 간 내분이에요. 대내적으로. 자 이걸 좀 알려면 그 전에 왕이 누구였냐? 안원왕이었어. 안원왕. 이 안원왕은 세 명의 부인을 뒀어요. 그래갖고 대부인, 중부인, 소부인 이렇게 세 명이 뒀는데 이거 1번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대부인의 애가 없었어요. 근데 중부인과 소부인에 각각 애가 태어났죠. 그래갖고 이제 요때 추군, 세군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게 돼. 예. 자, 그래서 싸웠는데 결국 추군이 이겼어.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힘이 약해졌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6, 7세기 때 북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오죠? 북쪽에서는 돌고이 쳐들어와. 남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낮에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냐면 타파하려고 했죠. 그래서 낮에 연합군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신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대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의 한강 유역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그 병력을 돌고로 공격하는데 쓰죠. 그래서 요 대내적 배경과 대외적 배경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야노와 주의로선 기족과 네 분, 그 다음에 돌골 낮의 연합군
공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족 연립 체제가 형성됐다. 예. 고구려와 관련된 기출문제 예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보시고 요 부체제도는 보통 이제 통론이라든지 그다음에 교과서의 주요 관점이다. 이렇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고구려 사회 구조는 부유와 비슷해요. 그래서 국왕과 대가, 관리 및 호민들이 상부 계층을 이루고요. 자, 이에 대해서 하원하는 계층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민층이 강범위에 존재해서 사회 기준을 이룬다. 일부 상부 계층에서는 농경에 종사하지 않고 자식자, 놀고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중국집 입장에서 본 거고 실제로 이 자식자들은 되게 전사 계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삼국 시대 때는 전사 싸우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싸우는 거는 전리품을 분배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 집권화 국가 되면서 점점 이제 일반 하워드는 예전에 그냥 싸우지 않고 그 물자만 보호했는데 이들까지도 전쟁에 참여시켜.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그런 전쟁의 주체의 변화 이런 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춘추 시대 때는 사계층이었다가 나중에 전국시대 때 일반 농민계층도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부여와 비슷하기 때문에 삼국지 위지동의전 알려서 이게 부여인지 고구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예. 그럼 문제를 지문을 정확히 읽어보세요. 사용 내용을.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백제를 보죠. 백제. 자, 만에서 이제 그 여러 세력도 있는데 백제가 이 만 세력도 통합을 했죠. 자, 백제는 한강 유역을 저지하면서 이제 백제에서 북쪽에 내려온 유이민유에서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수용되고 사회가 발전되면서 사만의 여러 소속된 우세 세력이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 보면 누가 만들었다고 했죠? 온조가 만들었다. 온조가 건국되었다고 했지만 삼국사기의 주에 보면 온조서가 외에도 비주서가가 있어요. 비주서가. 그래갖고 이제 있고 또 이제 뭐냐면 그 다른 기록, 그러니까 중국축 기록이죠. 예, 중국축 기록에 보면 또 누가 세운 걸로 되어 있냐면 백제를 아이고 그게 누가 세웠다?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중국축 기록을 보면 온조 비도 다음에 구태가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나오죠. 온조서다, 비도서, 구태사.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원래 이제 백제랑 그 나와서 올 때 온조나 비유 또는 구태 두세 개의 그런 지배 집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이 왕권을 뭐냐면 넘겨가면서 교대도 왕을 하다가 나중에 온조 집단이 뭐냐면 왕권을 장악하면서 이때 이제 뭐냐 온조의 건국선화가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나중에 비루 백제나 구태 백제 건국선화가 기록에 남아있지 않거나 또는 나중에 중요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온조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할 때가 언제냐 이것도 뭐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됐는데 고위왕설이 있고 근초고왕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근초고왕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 왜냐면 근초고왕이 그 누구한테 금구수왕한테 넘기죠. 자기 아들한테 형제 상속이 아니라 부자 상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조 집단이 이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온조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역사책 뜯어 본쳤죠. 역사 쓸 때 처음부터 백제가 건국할 때부터 온조인 것처럼 온조 세력들이 왕들이 등장한 것처럼 일종 가계들을 좀 약간 뜯어 본친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 중에 4세기 이전의 기록을 못 믿는 이유가 이 초기 기록들이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나 좀 뜯어 본친 게 많아. 나중에 기록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쭉 넘어가서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백제 건국전설에 의하면 BC 18년에 주몽의 아들이었던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지금의 하남 위대성, 이 하남 위대성은 이제 요 풍납도성으로 요즘 보고 있죠. 자, 풍납도성의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니 이곳이 곧 백제였다. 자, 이것은 하나의 건국 전술로서 그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지만 당시의 삼한 정세를 볼 때 기원 전후에 한강 유역의 백제국이 주변 국가로부터 중심 세력의 성장으로써 이웃나라 여러 소국들 정복의 초기 국가의 발전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요때 온조가 고구려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개본 학자들은 온조가 고구려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고구려에서 그 유리왕 내용 있죠. 유리왕 때 쫓겨나 갖고 온조가 이제 백제에 세운 거 아니에요. 삼국사 기록 그 온조 서사에 보면 그게 아니라 어 부여에서 곧바로 고구려 백제로 갈려져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 학자들이. 예.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예전에 계룡왕 국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백제는 부여로부터 나왔다. 고구려와 함께. 출자설을 부여로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나중에 좀 정리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백제가 맨날 사당을 모신 동명성왕을 이제 사당을 만들어 갖고 모시거든요. 요때 동명성왕은 고구려 세운 동명성왕이 아니라 뭐냐면 부여로 세운 동명성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뭐 이거 해서 나중에 뭐 조작됐다는 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좀 볼게요. 더. 자, 이것은 하나의 건국 전술로서 그대로 역사적 사실 아니면 당시 사만의 전세를 보아 기운 전후에 한강유의 백제국이 주변 국가의 중심세로 성장하여 이웃의 여러 소국 정복과 초기 국가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원조왕 때는 이미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으로 예성강, 동쪽으로 춘천지방, 그리고 남쪽으로 직산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니 이때 여러 차례 말간의 친일과 격퇴하고 만의 국면 삼국사의 기록이 바로 이런 사실이 나타났다. 보통 이제 삼국사에서 말갈족이 많아오거든요. 근데 말갈족 우리가 생각하는 저 만주 지역이죠. 그런데 백제 역사나 신라 역사에 갑자기 말갈족이 나. 근데 이건 요때 이 말갈족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주족의 의미가 아니라 동해 쪽에 있는 그 한사군의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아니까 예족의 일파였지 않았나 학계는 추론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할 게 뭐냐면 요거는 온조왕 내용을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 학자들 볼 때는 삼국사기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아닌 걸 보고 있어요. 왜냐면 온조왕 자체가 이제 신화가 별로 없잖아. 이 사람은 뭐 그 고종홍이나 뭐 이 동명성황처럼 뭐 하늘의 내용 그 난생 신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업적을 되게 강조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그 온조 계통이 왕위가 확립되면서 그 전에 왕의 역할도 있죠. 왕의 그 업적들을 상당수 온조왕의 그 업적처럼 기록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온조왕 때 이미 마한 지역을 다 통합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마한 지역을 통합한 왕은 누구냐면 근초고왕이야. 예, 근초고왕. 이건 일본서기의 기록에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근초고왕 기록도 온조왕에 놓고 예전에 왕들의 업적도 상당수가 온조왕에 집어넣었어. 그래서 이런 온조 계통의 왕권을 확립하려는 측면에서 조작됐다는 설이 되게 학계에 유력해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지난 12기 국정 경주평화의 자리하고 사후궁은 역시 군장국가 하나였다. 원래 경주평화에 6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하나의 소국이 사후궁 군장국가 형성됐다. 이때 이제 큰 계기가 됐던 게 유이민 세력들이죠. 유이민 세력들은 뭘 가지고 있죠? 선진문화,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낭만과 교육하면서 선진사회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국가 형태로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제 신라의 건국 전설은 BC 57년에 박격보세가 육충장의 추대를 받아 왕에 올라서 나라 세웠다. 이렇게 이게 국신라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이제 많은 비판을 받죠. 왜냐면 BC 57년이면 시기적으로 볼 때 백제와 고구려 건국 시기가 더 빨라. 근데 신라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되게 낙후돼 있고 국가 성장만 발달 단계가 되게 늦잖아요. 근데 무슨 고구려하고 백제보다 더 빨리 세워졌냐? 근데 이제 최근에 유물이나 유적을 볼 때 요 학설이 좀 약간 인정받고 있어요. 왜냐면 뭐 BC 57년 그러니까 아까 그 시기에 이제 세워진 유물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래서 학자들은 국가의 발전 시기는 늦었지만 건국 시기는 빠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는 박격거사 BC 1세기 때 사국의 군장으로서 지난 연맹에 맹주 오른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뒤에 넘어가서 초기국가 사회가 있는데 요거는 뭐 비슷비슷해요. 아까쯤 했던 거딱뭐 내는데 쭉쭉 지나가서 뒤에 이제 잠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초기국가 사회 구성은 국왕을 비롯해 대가 등 지배층과 일반 농민들, 국민은 하우민, 노비 등 피지배층이 이루고 있다. 지배층은 국왕이 나온 유력한 군주가에
귀족이나 일반 군자 국가의 우두머리인 대가들로 구성됐고 고구려는 왕족인 계도부 귀족과 전노 왕족의 손오부 출신 왕비족인 전노부 이건 이제 연나부라고 하죠. 이들이 적통대인들이 모두 고추가 칭했다는 거예요. 고추가. 그러니까 이제 부채제도에 한 근거 중에 이 고추가라는 칭호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예전에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또 나오고 그러는데 자, 칭했던 것은 종래 군장 국가 중에서도 유력한 부족이 귀족이 우대받고 일반 군장과 구별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가들은 여전히 부족적인 정토를 유지하면서 중앙 정치에 참여하며 국왕과 함께 지배계층을 행사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이것도 이제 부채제도론에 근거해 갖고 서술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우 얘기인데 하우가 또 나와. 이거 왜 겹쳐 있는 내용도 있는데 겹쳐 있는 내용도 그냥 뺄게요. 자, 그 다음에 초기 국가 연맹왕국의 대표적인 고조선의 팔조금이죠. 팔조복권 이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 이게 한서 지휘지에 적혀 있어요. 이거 명칭 좀 외워두세요. 가끔 문헌스하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한나라 한서 지휘지 왜 적었느냐? 그건 똑같은 얘기지만 중국 애들이 이제 고조선이나 다른 나라 교육하려면 그 나라 문물이나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적어놓은 것 같아. 뭐 이거는 여러분 많이 다 알려진 거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산해를 입히는 공물을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를 삼고 수수 재물 낸 자는 재물 내고 죄를 범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는다. 자,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상인 살인이나 살해 절도에 대한 법률인데 이에 대해서 부인들이 조신하여 음란하지 않았던 걸 보아서 이건 다른 내용이 있어요. 한서지휘지 다른 내용에 간음을 금하는 등 한계조가 더 들은 걸 본다. 그래서 다른 그 한서지휘지 관련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뭐 요동에서 여러 가지 뭐 이유 의미를 볼 수 있죠. 사회재산대가 성립돼 있고 계급사회가 존재하고 노비로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늠한 금을 감옥 여자들에게 일방적 감옥을 금하는 거는 일종의 남성 중심적 사회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뭐 생명력 중심, 노동력 중심 사상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부유에도 고조선과 비슷한 법속이 있는데 즉 위지동의 전에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며 도둑질한 자에게 12배의 배상을 받는다. 요걸 뭐냐면 일책 12법이라고 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잠깐 언급됐어요. 예. 요거 백제는 3배인데 고구려하고 부여는 일책 12법 2배야. 12배야. 예. 그래서 부여의 풍습하고 고구려 풍습이 거의 비슷한 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갈려져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지역에서 자, 그다음 가난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때 가난한 남자가 아니라 여자예요. 예. 특히 부인이 투기에 미워하여 이를 사형에 처한 후에 시체를 나라 남쪽에 산익에 버려 썩게 하는데 만약 여자의 집에서도 시체를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고조선 부의 법성은 대체 비슷한 내용인데 삼국지 위지 내용 동의전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으나 죄를 범하는 제가들이 평야 이를 사형에 처하고 처절 노비를 삼는 거 봐야 보면 그것은 초기 국가 단계 사실 알 수 있다. 자, 제가가 평이하고 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왔죠? 이걸 명칭을 제가해라고 하죠. 제가해는 사료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요 사료를 보고 정한 거야. 학자들이. 제가해. 여러 뭐냐면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가는 부족장이 됐죠. 행위를 했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락도 보면 고구려에서는 부여와 같이 도덕질한 자는 12배의 배상케 했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그 동맹제가 나와요. 연고나 이런 것들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자 일단 읽어보면요. 위지동의전에 서술된 부유의 연고는 국중대회로서 요게 국중대회라는 의미들 이제 보시면 요때 국이라는 것은 나라 국자지만 요때 국은 무슨 대예요? 아까 지금 도성이라는 의미가 있죠. 삼국시대 때는 도성이에요. 도성. 그래서 도성에 살고 있는 지배층을 국인이라고 하죠. 나라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 큰 대회를 열었다는 거야. 요건 자, 그래서 형옥을 그만두고 제인을 풀어줬다고 했으며 이것이 초기 국가시대의 국가 행사를 알 수 있다. 또한 고구려 동맹도 이 동맹제의 기초에 나왔던 거죠. 고구려 동맹도 역시 위지동의전의 국중대 이 똑같은 말로 나라 국내성 부분에 개최한 대회란 뜻이죠. 대회인데
동맹이란 고구려 시조인 중공을 뜻하는 거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서 고구려 시조 신호 받드는 국가 행사가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초기 국가 시대 때 국왕에 대한 순장 풍습이 일반화됐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고구려의 강상 무덤에도 보이고요. 잠깐 이제 좀 볼게요. 강상 무덤과 관련돼 갖고 고구려 이제 강상 무덤 천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좀 볼게요. 자, 고조선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을 제정했는데 현재는 3개 조항만 남아 있고, 자, 아까 집에 것처럼 이제 그 고조선 사회 권력과 강제의 차이가 생겨나고 사유재산 제도가 확립되고 형벌과 노비가 있으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고조선은 지배자가 죽으면 삼사함과 함께 묻은 순장이라는 표식이 있어. 이 순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권위를 가시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 일대에 수십 명의 더 100명의 인곤이 묻혀 있는 기원전 8세기 7세기 때 무덤이 있는데 요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강상 무덤이야. 이거 좀 외워두세요. 이 강상 무덤은 고조선의 당시의 귀족 무덤으로 추정되며 23개의 묘광에서 140명의 사람들의 뼈를 함께 총등기에 출土됐다는 거. 예. 그러니까 순장도 같이 이제 출土되는 거죠. 그래서 순장 풍습은 여러 나라에서 보여요. 일단 뭐 고조선에도 보이고, 그 다음에 부여에서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야에서 보여요. 근데 그 고구려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이 순장이 예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어도 이 순장은 일찍부터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순장은. 예. 그래갖고 이제 고구려 백제인들은 좀 합리적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그 여기 신라네요. 예, 순장 보세요. 신라나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품이 많거든요. 근데 고구려 백제는 처음에는 부장품이 많았는데 나중에 많이 없어져. 무동 규모도 줄어들고. 왜냐면 이제 나라가 이제 선진적이다 보니까 순장 자체가 이제 손실 아니에요. 노동 손실이고 왜 죽은 사람한테 이걸 갖다 많이 바치냐, 같이 묻냐. 그래갖고 좀 박장 풍습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말고 후장을 냈다. 그래서 많이 묻었다 그랬지만 실제로 이제 유물 유적을 보면 박장들이 많아. 별로 유물이 없어. 유적이나. 예. 근데 이에 반해 신라는 유물들이나 유적 같은 부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유물 유적들이 많아. 무덤 속에서. 어느 게 좋겠어요? 고고학자, 고대학자, 고대사를 전공할 때. 신라 무덤이 좋겠죠. 신라 무덤이 도굴도 다 안 되고 유물 유적도 많아.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그런 건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되게 고생했겠죠. 예. 자, 그럼 한국사 통론을 좀 읽어볼게요. 아이고 또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예. 제스처가 잘 안 돼요, 저는요. 자, 그래서 부여에는 사람이 죽으면 후장을 했다. 후장은 두터울 자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부장품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장을 했고 순장이 풍습이 있어 많을 때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순장은 부여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에도 행해졌고 참고로 고구려는 했다가 나중에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동초왕 무덤 기록이나 그런 거 보면 순장 내용이 거의 없어. 하지 말라고 이제 내용도 있고요. 자, 신라는 지중해 때 가서 이제 순장을 금할 정도 끝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후장과 순장은 죽은 조상이 현세와 같이 똑같이 생활 계속된다는 조상 숭배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의 삶이 나중에 이제 계속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듣고 순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가 이제 시종들이 필요하니까 이걸 이제 무슨 사상이 나오면 죽은 후의 삶이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삶이 그대로 죽은 후에 간다. 해서 계세사상이라고 해요. 계세사상. 근데 이 계세사상이 없어진 게 뭐냐 불교의 도입이야. 불교에 보면 윤회 사상이 등장하죠. 자, 윤회 사상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계세사상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많은 부장품들이나 사람을 죽여가지고 순장하는 풍습이 많이 없어져. 불교 도입되면서.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국가 성립 과정에서 이제 쭉 보면 이게 내용이 중간에 많이 빠졌네. 뭐가 빠졌냐면 그 풍습 관련된 내용이 많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풍습을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추가할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9페이지 펴보세요. 9페이지. 9페이지. 자, 보충자 9페이지에 이제 그 풍습 제사 관련된 것이 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고대사회 초기에는 부계 중심 일부 일처제 기반을 둔 가족을 형성했다.
각 지역의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는데 부여에는 치수원, 그다음에 고구려는 서옥제. 치수는 이제 뭐냐면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형사치수제라고 보시면 돼요. 형사치수제. 형사치수제는 부여나 고구려의 기록에 남아요. 고구려도 이제 부여에 영향을 받아서 형사치수가 있는데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얻는 거죠. 이 형사치수제. 그래서 지금 입장 볼 때는 상당히 뭐냐면 유교적 유교적 윤리관을 볼 때는 맞지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형사치수제가 실시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부여 고구려 외에도 유목국가에서 많이 또 실시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교과서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전쟁이 많기 때문에 사회 보장적인 성격이 있어요. 형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으면 당연히 그 형수나 그 아들들, 그 자식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복 그 전쟁이 많은 국가에서 이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책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리고 유목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사회보장 측면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유목사회에서는 여자의 노동력이 좀 약한 뭐냐면 어, 여자가 혼자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자 유목국가에서도 이제 이 형사 유목부족 사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재산을 뭐냐면 손실을 방지하거나 사회 구성원들 아이고 방지하거나 아, 사회 구성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거는 뭐냐면 유목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목부족 내에서는 결혼할 때 여자와 남자가 만나갖고 각기 이제 재산을 분배받아요. 양이나 말 같은 것들. 그래서 분배받고 같이 이제 재산을 합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합치면서 서로 간에 뭐냐면 어, 교접을 하죠. 교밀을 하죠. 그래서 양과 말들의 어떤 근친 교배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근데 갑자기 이제 뭐냐면 형이 죽었다고 해서 하면 그 아내가 갑자기 자기 재산을 보고 이제 다른 부족, 자기 부족 돌아갈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문제가 생기겠지. 왜냐하면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그 뭐냐 소와 양대 어떤 그 무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유목구조에서 형사치수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도 이제 요번에 예전에 나왔던 게 산상황과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산상황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은 좀 우시와 관련된 산상황 부인 우시와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이렇게 형사치수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다음 고구려 서옥제. 서옥이라는 건 사회삭자에다가 집 옥자거든요. 사회의 집이야. 그래갖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서옥제를 왜 뒀냐면 일종의 대리사이자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고려까지 계속하죠. 조선 전기까지. 남기 여가원이죠. 남기 여가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여기 집이 있으면 본집이 있으면 거기 이제 서옥을 두고 사위 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자기 사위하고 딸이 같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자식을 놓을 때까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사위가 그 외가 그 처갓집에 가갖고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야. 왜냐면 나중에 이제 사위 이 집안 입장 딸 입장을 때는 딸 가지고 있는 집안 입장을 때는 딸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어디서 구는 거야? 사회 집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돼. 세상 공짜가 없다고. 그래갖고 딸의 그 노동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 뭐냐 여자의 노동력 중에서 사위가 그 대가로 대신 일을 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옥조의 민면의제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이제 키우다가 가지고 다시 보내고 데리고 올 때 돈을 주고 이제 매매혼의 일종인데 자 동해 족해혼이 시행되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헷갈리네. 뒤에 쭉 보면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게 삼국지 위지동의전 있는데 여기 있네요. 예. 여러 나라 풍습 해가지고 여기 보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있는 민면허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옥조 풍습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고구려 서옥제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거 서옥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혼인은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의 본체 뒤편에 가서 작은 별채를 지었는데 이걸 서옥이라고 한다. 이 서옥이라는 건 사이 서자예요. 사이의 집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신령은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령 집으로 다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가 간다는 말, 장인 집에 간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자, 옥주의 민머지제와 고구려 서옥제에 대한 기록이다. 두 홍인 풍습은 정반대로 모습을 보이지만 그 석에 담긴 의미는 같다. 그 노동력을 기했던 시절 혼인을 위해 신부 집안에 발생한 노동력 손실을 식량庁어느 정도 보상해 주는 거야. 요때의 노동력은 어떤 노동력? 여자 노동력이죠. 그 여성의 노동력을 더 중요시하겠다. 어느 정도 중요시하겠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한편 부유와 고구려에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같이 결혼 형사치수제가 있죠. 산성의 우씨에서 볼 수 있죠. 고구려형 아내였다가 산성왕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자기 동생으로 고구려의 동생한테 동생과 결혼했죠. 자, 이는 가족 구성원들 보호하고 재산이나 인력을 다른 집에 빠져나가는 걸 막는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 있죠. 가족 구성원들 보호하고 재산과 인력 같은 걸 다른 집에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 했다. 자, 이건 아까 유목국가 예를 들었죠. 예, 유목국가에서는 양과 말을 같이 와서 이게 교배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근침 교바가 돼버린 거야. 여러 가지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형사치수의 사회가 발전해서 점차 사회졌어요. 그래서 고구려도 그 산상 때가 거의 이제 뭐냐 형사치수제의 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씨가 그때 한탄하면서 나는 좀 천박한 여자다. 그래서 나는 그 공구총왕의 눈을 보기 싫으니까 그 공구총왕이 이제 그 너무 부끄러워서 보기 싫으니까 내 무덤을 산상과 같이 묻어달라고 하면서 고국청왕 무덤과 산상의 무덤을 좀 옆에 이제 그 무덤 사이에 여기 나무를 심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볼 때 이제 고구려도 유교적 관념이 들어와서 형사치수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당시의 사회 경제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통론을 보죠. 아이고. 고대 국가의 성립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요것도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도 있어요. 이제 고대 국가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것만 좀 읽어볼게요. 자, 요거 읽어보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이에요. 16번. 세 번째 인증번호는 16번입니다. 16번. 자, 그럼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고대 국가의 특징, 이제 고대 국가 넘어가는데 특징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달라볼게요. 자, 고대 국가는 초기 국가의 발전된 형태로 왕권 강화 및 중앙집권적 것이 보여진다. 네, 성립을 지표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초기 국가에서는 국가 형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강권이 미약하고 종래의 군장 세력이 잔존하고 있을 때 반해서 이제는 중앙의 구강권이 세습에 의해서 절대화되고 지방의 군장 세력들은 구강권 밑에 편입되어 독자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자, 또한 고대 국가의 특징은 바꾸는 정복 사업을 전개해요. 네, 정복 사업 특징이 또 하나 나오죠. 강대한 영토 국가였다. 자, 이걸 영역 국가라고 해요. 영역 국가. 영역 국가는 강과 산을 매개로 해갖고 특정한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예전에는 국경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죠. 네. 그 전과 전의 지위, 음락과 음락의 어떤 유층적 상호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영역 국가 모습을 띠고 있지 않고 국경선도 없었어요. 예. 다만 어떤 그 음의 음락에 영향력 미치는 영향력을 통해서 대책 영향의 범위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고조선 보면 그 지도 같은 거 있죠. 그거는 국경선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아니라 고조선이 영향력 미친 범위를 얘기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초기국가 형성도 이웃의 여러 소국을 정복하여 복속시키면서 이득되었으나 이제 고대 국가의 강력한 집권적 정치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 사업을 전개하여 보다 넓은 영토를 확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따라서 고대 국가는 이제 정복을 위해서 확보한 넓은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정비된 중앙 집권적 통치 조직의 평성을 표하게
간료제가 이제 마련됐죠. 간료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고대 국가는 안으로는 왕권 강함이 국가 조직의 정비와 바꾸는 정복 사업의 전개에 따른 영토 확장이 그 특징을 갖게 되며 우리나라는 삼국의 이런 고대 국가를 완성하게 됐다. 삼국이 그 시기가 되게 이제 AD 3세기에서 4세기 때 신라 백제 고구려가 정립된 시기를 얘기하죠. 삼국이.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데올로기로서 뭘 수용하게 되죠? 부족 간의 어떤 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이게 좀 약간 고차원적인 어떤 그를 고차원적인 이데올로기 불교를 수용하죠. 불교를 수용해서 사회통합이나 왕권 강화를 이용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 백제 이제 신라수로 이런 그 역사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고구려를 볼게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이제 건국하면서 국가 발전 속도가 되게 빨랐거든요. 삼국 중에. 예. 그래서 고구려 내용을 보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죠. 두 번째 단락을 볼게요. 두 번째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뭐 대무신앙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예. 태조왕 때부터 읽어볼게요. 이 대무신앙 내용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자, 고구려가 정복 사업을 보다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체제를 정비하면서 고대 국가 모습을 갖춘 것은 AD 1세기 때 태조왕 때요. 자, 이 태조왕 때부터 이제 선호부에서 계로부로 왕권이 넘어갔다고 보고 있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예, 태조왕 때부터. 그래서 태조라는 명칭을 이때 갖다 붙인 거죠. 예. 그래서 중앙기틀을 완성했던 사람 이렇게 보는데 태조왕은 지금까지 중국과 아이고 잠깐만요. 자, 태조왕은 지금까지 중국과 충돌하면서 축적된 국력을 바탕으로 본격적 영토 확장을 꾀했고 우선 태조왕 4년에 옥조를 복속시키고 하능 지방을 확보하고요. 2세기 때 요동 지방을 진출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건 요동 지방을 진출이야. 요동을 장악한 것은 언제 때냐면 강개토 대왕 때죠. 완전히 장악한 거는 진출만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전에도 심지어는 이제 어떤 태조왕 이전에도 보면 그 대문시황 때 가면 아니, BC 75년 때 보면 현도군을 만주, 흥경, 노승방 쫓아내서 AD 1세기 때는 왕만과 충돌하고 또 후한의 부평이나 어장, 삼국, 태원까지 습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모봉왕 때죠. 모봉왕 때 이게 아마 손오부의 마지막 왕인데 이 모봉왕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진출했다고 보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냐면 그냥 공격만 했을 뿐이지 여기 거점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동지추는 뭐냐면 거점 확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예전까지는 요동하고 요소를 공격만 하고 침략만 했지 거점 없이 치고 빠지는 방법을 했는데 거점 확보를 했다. 자, 이리하여 왕은 요동을 공격하여 여서천을 탈취하고 왕 69년에 현도군과 요동군을 공격하여 요동태수였던 채풍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2,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자, 이해 말부터 이듬해 거쳐 왕이 수소 1만 기를 거느리고 현도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부여군의 방역에 실패했다. 자, 그래서 이때 부여군은 누구하고 손을 맺은 거예요? 중국 세력과 손을 맺은 거죠. 이거 볼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대왕하고 신대왕이 있어요. 차대왕과 신대왕을 기록해 보면 그 태조왕이 동생으로 돼 있어요. 차대왕과 신대왕. 그리고 태조왕도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살았죠. 1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그 동생들도 되게 뭐냐면 많이 살았어. 그 기록에 보면 차대왕과 신대왕이 즉위할 때만 벌써 80세, 70세 그 정도 되거든요. 자, 들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신대왕 때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아까쯤 얘기했죠. 이게 좀 약간 연령이 그 앞에 있는 왕들의 어떤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게 태조왕 때 너무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태조왕의 그 통치 기간이 늘어지게 되고 차대왕과 신대왕도 자연스럽게 늘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요. 예. 자, 신대왕 8년에 한해 대군이 쳐들어오자 국상 명립답부가 국계성을 지키면서 태극하는 적군을 자원해서 승리했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때부터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전료부 세력들이 등장해요. 이 전료부가 명립답부가 배출한 것이 전료부 세력이요. 이게 연나부라고 하죠. 또 기록에 보면. 자, 그다음에 이제 보면 태조왕 때에 이어 대의적 발전과 함께 대내적으로 국가 체제가 정비되어 이뤘다. 이때 게노부 고시의 왕위가 계승됐다. 왕권이.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그 모범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모범왕 여기 나와 있죠. 모범왕. 이 사람이 그 손오부의 마지막 왕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 폭군이기 때문에 시해당을 죽고 한동안 오랫동안 혼란기에 있다가 이 뭐냐 태조왕이 그 어릴 때 즉위를 하게 돼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고시가 왕이 계승 확립됐고, 자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집권적 관료체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조왕 때 국내적인 대외적 발전의 일대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의 칭호가 시조격인 태조왕, 국조왕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태조라는 명칭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어떤 나라를 건국할 만한 인물들에게 붙여준 그 시호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체제를 정비했고 이제 더 한층 정비한 왕이 누구냐면 신대항 다음에 고국청왕이에요. 고국청왕. 예. 자, 고국청왕 때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고국청왕은 이 부족적 정통을 가졌던 오부. 원래는 이 부족적인 정치 집단이죠. 부채제도에는 정치 집단적 어떤 의미가 있죠. 왕권을 견제하는 이 오부가 방위를 뜻하는 오부로 바뀌어요. 부족적 오부가 행정적 오부로 바뀐다. 예. 그래서 이제 종래 족제적 의미, 여기는 이제 예전에 관점을 그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고대사 전공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안 맞는데, 이 족제라는 것은 우리보다는 그냥 정치 집단인 거 보시면 돼요. 천원적 집단의 의미로서 이제 불을 보는 관점은 지금 없어요. 학계에서는. 그러면 정치 집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계로부, 전로부, 순로부, 간로부, 소노부 이런 명칭이 각각 내부, 북부, 동부, 남부, 서부로 이제 바뀌었고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 중앙집권 강화를 의미하죠. 또 그 다음에 그 이때 왕위 계승이 지금까지 황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바뀌었으니 이것은 영장자 족장들 뽑던 종래 유지해서 청산해서 이제 세습됐다. 왕권이 그만큼 확립됐다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 바뀌었다는 거는 형제끼리 상속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형제는 그냥 각 부장의 사람들이 형과 동생 좀 이렇게 형제력 질서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과 동생을 넘겼다는 거는 각 부장들이 형 동생하는 부장들이 그 뭐냐면 세력을 왕권을 넘겨줬다 이런 식으로 교대로 이제 즉위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근데 부자 상속이라는 건 의미가 다르죠. 실제로 세습됐다는 왕권이. 근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고국청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예. 그래서 고국청왕은 동생이 그 3명 있었다고 하죠. 예, 3명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고 그때 뭐 발기하고 두 번째 왕이 상상왕이죠. 동생 한 명 더 있었는데 요 발기하고 상상왕이 이제 싸우다가 상상왕이 누구하고 손을 잡아요? 우씨하고 손을 잡죠. 이 고국청의 부인이었던. 그래서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형제 상속이었어. 그러면 요때 왜 부자 상속 바뀌었다고 하냐면 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게 고국청왕이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선천적 이 사람은 아들로 넘겨주고 싶어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산사왕 때 가서야 부자 상속이 돼요. 그래서 산사왕 때 가서야 누구한테 왕이 넘죠? 동총왕 때 왕위를 넘겼죠. 동총왕 때. 요건 우씨가 아니라 거기 이제 시골 여자를 이제 처고 삼아가지고 넘겨줬어. 예. 무슨 부인이라고 하는데 이름 까먹었어요. 예. 사냥 갔다가 우연하게 이제 만나가지고 예, 짝짝꿍 해가지고 낳은 애가 동총왕이에요. 동총왕.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예. 실제로 산상왕 때 가서야 부자 상속이 됐다. 예. 자, 그리고 요때는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당시 구족장 세력이 아니라 을파소, 오부 출신이 아니라 을파소를 국상에 기용했어요. 그 당시 이제 연나부, 전려부 세력들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 반란도 있고 그걸 견제하는 측면에서 됐고 그때 이제 강국을 대한 진대법을 실시했다. 최초의 한국 제도죠. 우리나라의 춘대 추납에 요 부분은 사회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구려가 성장하게 돼요. 근데 고구려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고구려 내부의 어떤 국력도 있었지만 시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삼국시대였고 또 나중에 위진남북조 시대였죠. 그래서 고구려 들어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고구려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국제적 정세도 같이 봐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중국 세력이 분열돼 있었다. 위진남북조 시대였다.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이거 너무 자세하겠네. 예. 제가 나중에 어 부족한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할게요. 4월 달과 5월 달에 두세 번에 걸쳐서 보강을 해서 어떻게 하든 6월 초에 끝마치려고요. 한국사는요. 예. 세계사는 더 내용이 많아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두산 교과서에 보면 개정 그 두산 교과서 내용 있죠.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3세기 말부터 북방민족의 3세기 말부터 북방민족이 번갈아 북중국을 들어와 나라를 세웠다. 이걸 556국 시대가 열리니까 고구려도 313년 낙랑을 정복하여 요동을 진출했다. 근데 요동 지방에서는 전현도 탐을 내고 있었다. 자, 요동은 전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요소 지역이에요. 이 전현은 모왕시가 세운 건데 뒤에 이제 후현이 세워지죠. 전현이든 후현이든 고구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대립 관계였어요. 예. 왜냐면 이 요동 지역이 고구려하고 전현 세력이 차지하려고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그 고구려는 전현의 공격을 받아 국내에서 그냥 한때 함락을 당하고 고 원왕의 어머니 앙비가 비롯한 5만 명이 끌려갔다. 예. 자, 그래서 철지부심에 기록된 고구 원왕 때이죠. 342년이면 예. 그래갖고 이제 370년에 전현이 전진을 멸망했던 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그래서 전진은 고구려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전진으로부터 불교도 수입되고 되잖아요. 고구 원왕은 372년 백제와 평양성 전투에서 싸우다 죽었다. 이건 나중에 사용된 이 평양성의 위치는 오늘날 그 평양에 있는 평양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남평양으로 보고 있는데 요게 왜 싸웠냐면 백제하고 왜 싸우겠어요? 이게 대방 고지를 둘러싸고 싸웠다고 했어요. 대방 고지. 대방의 옛 땅이죠. 미청왕이 그 낙랑과 대방을 멸망시켜 놔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방의 옛 땅, 항해도나 경기 북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고구려하고 백제 싸운 거야. 그래서 그때 날아오는 화살에 고구 원왕이 맞아서 죽었다고 했죠. 이게 평양성 전투야. 평양 봉황성 전투라고 하죠. 보통 예, 봉황 평양성 있다고 하는데 요건 남평양일 때도 보고 있고 학자들은 어딜 보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보지 않지만 항해도나 경기 북부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지역 위치가. 참고 평양이라는 것은 우리는 대동강 이남 지역의 평양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평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충지, 그다음에 수도의 어떤 일반 명사 정도의 의미를 띠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다 평양이라는 지명을 쓴 건 아니지만 중요한 요충지나 또 임시적으로 이제 거주하는 그런 지역을 평양이라고 이제 지칭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준일반 명사 정도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왕의 모든 소수의 왕은 전진과 우호 관계를 맺었고 전진도 중국을 통일하기 위해 배후를 안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이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이때 전진으로부터 여러 가지 받아들였죠. 뭐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령체제도 받아들이고 태학도 설립하고 등등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 그렇지만 전진이 비수대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후연이 등장하면서 다시 사이가 나빠져요. 예. 그래서 이제 강개토 대왕 때는 후연과 대립 투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후연과 싸움 가운데서 이겨서 이 후연이 가지고 그 완전 요동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죠. 자, 요 내용들 같이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청왕과 관련된 내용은 좀 쉬었다 할게요. 요거는요.